자, 오늘 둘러볼 이야기는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 호러 소설 작가죠.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그 호러 소설가, 크툴루 신화의 창조자이자 현대 호러 문학과 서브컬처 전반에 대단한 영향을 끼친 작가로서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이다. 문학적으로는 그리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특유의 터무니없이 장대하고 음산하면서도 아이러니한 매력으로 가득한 독특한 정서와 세계를 통해 오늘날까지도 많은 열성 팬들의 추앙을 한 몸에 받는 이른바 크툴루 신화의 초석을 세운 장본인이다. 이분 하면 크툴루 신화로 유명하죠. 러브크래프트는 생전 그의 소설은 푼돈 주고 사서 한 번 읽고 버리는 B급 싸구려 잡지에 실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의 영향을 깊게 받은 스티븐 킹 또한 러브크래프트는 코즈믹 호러와 계기 소설의 귀재이며 어휘력도 뛰어났지만 늘상 혼자 틀어박혀서 지내느라 대화문에서는 뻣뻣하고 생기가 없어 한심하게 짝이 없고 남부 사투리가 지나치게 쓰인다고 비판했다. 히키코모리였네요. 그의 작품과 세계 설정은 전 세계 호러 마니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한편 그에겐 동시대 기준에서도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영원한 오점과 꼬리표가 있다. 아, 인종차별주의자였구나. 자신과 다른 부류의 것들을 두려워하고 혐오한 공포라는 감정과 늘 함께했던 인물임은 분명하다. 확실히 이 혼자 지낸 도움이 됐으려나요? 일생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1890년에 태어났고 미국 로스아일랜드주의 프로비던스 지방 출신이며 부친은 귀금속 방문 판매 사원이었던 윈필드 스콧 러브크래프트, 엄마는 세라 수전 필립스며 외아들이었다. 특이한 점은 부모의 결혼 시기가 당시로서는 매우 늦은 편이라는 30대였다는 점이며 양쪽 모두 초혼이었다. 1893년 아버지 윈필드가 원인 불명의 갑작스러운 발광 증세를 보여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2년 뒤 그곳에서 숨졌다. 아버지의 투병은 매독으로 인한 정신 이상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남편을 잃은 세라는 친정아버지인 위플 벤 뷰런 필립스에게 위탁하였고 하워드 또한 아버지 대신 외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두 외숙모에게 길러졌다. 시절은 러브크래프트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외조부 위플 벤 뷰런 필립스는 자신의 문학적 취미에 따라 아라비안 나이트, 일리아스, 오디세우스 등의 고전 명작을 하워드에게 읽도록 하였고 영국의 오랜 괴담이나 이야기, 소설 따위를 들려주곤 했다. 이 외조부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네요. 그로 인해 러브크래프트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아랍, 고대문화, 공포소설 등으로 치중되었는데 세라는 아들의 이러한 경향을 좋게 보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 지금도 공포 영화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약간 불길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더 했겠죠. 다만 이를 제외하면 하워드가 원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다 들어주어서 당시로선 비싼 물건이었던 이 현미경을 사주기도 했다. 이웃 사람들이 러브크래프트가 집에서 싸우는 듯한 소리가 나길래 아동학대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하워드가 어머니에게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읽어주고 있었다는 훈훈한 일화도 있다. 어머니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어려서는 셜록 홈즈에 빠져서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탐정단 놀이를 하기도 했다며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회고하고 있다. 러브크래프트는 몸이 병약하여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하고 쉬게 되었지만
외조부는 앵글로색슨 혈통을 이어받은 유서 깊은 가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통학을 강요하지 않고 독서와 가정교사를 통해서 학습하도록 했다. 러브크래프트가 신경 발작이 있었다네요. 그리고 수학을 되게 못했대요. 사실 당시에는 홈스쿨링이 그렇게 드문 일도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러브크래프트가 학교에 복학한 직후 외조부가 벌여놓은 사업을 수습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는 사건이 발생하여 고등학교는 졸업하지 못했다. 이때 하워드는 아버지처럼 따르던 외조부의 죽음과 더 이상 풍족한 생활을 누리지 못한다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히스테리를 일으켜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했다고 한다. 외조부의 영향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가시면 힘들 만하죠. 원래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이었던 모친 세라도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끝에 우울증과 히스테리를 일으켜 정신병원에 수감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병원은 바로 그의 남편이 죽었던 곳이었다고 한다. 아이고. 하워드와 어머니 세라의 관계는 매우 양호하여 그가 숨을 거둘 때까지 지속적으로 서신을 주고받았으며 1921년 세라가 사망하자 그녀의 아들인 하워드는 크게 좌절하였다. 그래도 할아버지랑 어머니랑 그리고 할머니랑 다 사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러브크래프트는 5년여간 운전자처럼 세상과의 교류를 끊고 독서를 하며 살았는데 그런 그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발생한다. 어린 나이부터 취미 삼아 집필해왔던 러브크래프트는 어느 날 동인 잡지에서 읽은 글이 불만족스러워서 그 글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고 그 글을 쓴 작가의 추종자들과 잡지의 기고란을 통해 다툼을 벌였다. 뭐 이때 당시에 키보드 배틀 같은 게 이제 잡지의 기고란에서 됐나 봐요. 그것이 편집자의 눈에 들어왔고 러브크래프트에게 원고를 청탁한 것. 후에 러브크래프트는 이 사건으로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고 회고했다. 그렇게 소설가로 데뷔하게 된 러브크래프트는 아마추어 언론인들의 모임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아내가 되는 소니아 하프 그린이었다. 러브크래프트보다 7살이 많은 소니아는 모자를 파는 상점을 운영하면서 유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7살 차이 연상은 이때 당시에는 흔치 않았을 것 같은데. 러브크래프트와 소니아는 1924년에 결혼했고, 러브크래프트는 아내가 살고 있는 뉴욕으로 이주한다. 하지만 둘은 불과 1년 만인 1925년 1월 1일부터 별거하기 시작했고, 결국 1929년에는 이혼하고 만다. 사실 소니아는 러브크래프트와 이혼하고 나서 다시 다른 남자와 재혼했지만 어, 러브크래프트 사망까지 공식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아니었대요. 왜냐하면 러브크래프트가 문서상의 이혼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아, 이혼 신청까지 간 원인에 대해서 명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대도시인 뉴욕 생활에 대한 러브크래프트의 부적응과 연상의 아내에게 끌려다니는 느낌에 대한 러브크래프트의 불만이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확실히 히키코모리 생활하다가 갑자기 뉴욕에서 복잡한 곳에서 살면은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러브크래프트는 결혼하여 독립하기 전만 하더라도 귀족 자랑스러워하는 숙모들과 같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러한 여성에 대한 불만은 자신의 소설 현관 앞에 있는 곳에서도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이혼 신청 후에도 소녀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러브크래프트가 무려 30페이지나 되는 편지를 소녀에게 보냈다고 한다.
소냐 그린은 러브크래프트를 충분히 훌륭한 남자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으로 평가하였는데 이에 대해 러브크래프트라는 남자의 비호감을 샀을 비호감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의견과 러브크래프트가 남자로서 부족했기 때문에 헤어졌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특히 러브크래프트 본인의 경제적 능력이 상당히 파멸적이었던지라 결혼 후 아내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직장을 구한다고 나섰지만 러브크래프트는 세상 물정을 몰라서 구직에 어려움이 많았다. 어렵게 직장을 구해도 본인의 성격 문제 때문에 직장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뒀고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였다. 러브크래프트의 작품에 흥미가 있는 잡지사의 사장이 그에게 편집인 일자리를 제안했지만 러브크래프트는 근무지가 시카고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음, 소냐 그린이 훗날 회상하며 러브크래프트는 소냐의 존재에 매우 깊이 감사한다고 한 적은 있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안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충분히 훌륭한 남자라는 말이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으로서는 괜찮지만 남편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 때문에 러브크래프트가 아내를 진정 사랑했는지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도 많다. 결혼은 단순히 정상적인 남자라면 결혼을 해야지 하는 생각에 한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다. 그럴 수 있죠. 실제로 러브크래프트는 소니아에게 당신은 러브크래프트 부인이니 그에 걸맞게 행동하시오 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어, 10살 연상인데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거의 불화도 있지만 러브크래프트는 도시 생활을 정말 싫어했다. 당시 러브크래프트는 뉴욕 브루클린의 레드훅에서 살면서도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영국을 좋아했는데 이민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몰려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러브크래프트는 1924년에 인간 혐오 성향을 레드욱의 공포와 그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단의 저택으로 풀어냈다. 음, 1926년 러브크래프트는 외가에서 이모로서 자신을 잘 챙겨줬던 릴리언 필립스를 간호할 겸하여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프로비던스로 돌아온다. 러브크래프트는 드디어 마음의 고향을 찾은 것인지 이 시기의 대표작 크툴루의 부름과 광기의 산맥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을 남겼고 이 영감을 얻기 위해서인지 북미 동해안을 여행하기도 했다. 또한 프랭크 벨네프 롱 같은 절친들과 함께 저술 활동을 하는 도중에도 엄청난 편지를 보내서 어거스트 덜레스를 비롯한 신인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다. 집에서만 지내고 또 부인한테는 조금 강압적인 면이 있긴 해도 노후 관계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하자 사회주의 모임에 참석하거나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을 지지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이 시기에 타 인종에 대한 혐오가 본격적으로 심해졌는데 젊었을 적 인종주의 언급은 그의 시기의 중상류층 WASP가 가지고 있는 단순 우월주의 사상에 불과했다면 이 시기의 인종주의는 본격적으로 다른 인종을 노골적으로 폄훼하고 사회적인 문제로 언급하는 빈도가 늘어났다. 탓인지 잠시 인종 문제에 대해서는 아돌프 히틀러를 지지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문의 불행은 그를 기어코 놔주지 않았다. 1932년 릴리언 숙모가 세상을 떠나자 러브크래프트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다른 숙모인 애니 에멜라인 필립스와 함께 대학촌으로 이사해 같이 살았다. 그리고 남의 작품 아이고 말이 안 나오네요. 그리고 남의 작품을 대필하거나 수정하는 걸로 생계를 꾸렸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1936년에 위어드 테일즈를 비롯한 여러 잡지에서 활동했던 동료 문인 로버트 E. 하워드가 자살하자 러브크래프트는 삶의 의욕을 잃었는지 장암이 악화됐다. 아이고, 암이 있었네. 러브크래프트는 겨울 내내 고통 속에서 저술 활동을 계속했으나 1937년 3월 10일에 입원했고 결국 5일 뒤인 3월 15일에 사망하고 3일 뒤인 3월 18일 스완 포인트 공동묘지에 있는 외가 필립스 가문의 가족묘에 양친과 함께 묻혔다. 친구인 로버트 헤이워드 발로우는 러브크래프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도와줄 일은 없냐고 정보를 보냈지만 그날 밤에 러브크래프트의 애니 숙모로부터 하워드가 오늘 아침에 죽었습니다. 연락해줘서 고마워요 라는 답장을 받았다고 한다. 아이고. 그래도 그의 팬들은 장르 문학계에 큰 족적을 남긴 작가의 묘로는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했는지 기금을 모아서 1977년에 그의 새로운 묘비를 만들어 러브크래프트의 이름과 양력, 마지막으로 러브크래프트가 생전에 보냈던 편지 문구 중 하나, 내가 곧 프로비던스다 라는 말을 새겼다. 내가 곧 프로비던스고, 내가 바로 나일세. 번이 하나가 되어 긴 세월을 덮이 언덕에 얼어붙은 꼭대기를 감싼 어둠 속에 우뚝 선 유적으로 영원히 되게 멋있어 보이네요. 왜 하필 이 문장을 골랐는지에 대해 살짝 논란이 있었으나 상술했듯이 러브크래프트는 프로비던스를 고향으로 여겼고 거기서 대표작들을 저술했다. 아까 크툴루도 고향 가서 썼다고 했죠. 프로비던스는 도시 이름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신의 섭리 혹은 신이라는 의미다. 러브크래프트의 프로비던스에 대한 애착은 릴리언 숙모 그리고 러브크래프트의 절친이자 아나키즘 저술가 겸 사회운동가였던 제임스 퍼디넌스 모턴 주니어에게 보낸 편지에서 엿볼 수 있으며 저 묘비에 쓰인 말도 그 편지에서 나온 것이다. 서신을 엄청나게 주고받았는지 관련 책자에 의하면 편지만으로 386쪽이나 된다. 제임스 모튼에게 보내는 편지, 러브크래프트. 퍼디난드 모더는 러브크래프트의 가장 학식이 높고 성취된 사람 중 한 명이다. 하버드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은 모터는 주도적인 인물로 활동했습니다. 북미 에스페란토 협회, 토마스 페인 자연사 협회, 박물관의 오랜 큐레이터였습니다. 러브크래프트와 모튼의 서신은 그와 모튼의 서신의 모든 범위를 드러낸. 이거 약간 번역이 너무 대충 됐네요. 자유사상에서 사회주의, 아마추어 저널리즘에 이르기까지 지적 관심 인종관계에서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부상에 이르기까지 음, 여러 뭐 내용들 많이 주고받았는데 뭐 정치에 대한 얘기, 뭐 잘 지내고 있냐, 뭐 안부 얘기, 다른 뭐 적인 얘기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돌아와서
러브크래프트는 엄청난 편지 덕후였는데 러브크래프트와 친하게 지냈던 작가들은 모두 그와 편지로 서신을 교환해서 친구가 된 것이지 그를 실제로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아, 이게 신기했어요. 아까 히키코모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친구들과 좋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데 다 편지로 친해진 사람들이었네. 다만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러브크래프트 본인이 그들, 그들이 사는 곳으로 여행을 음, 한 번은 동료 여작가가 문학에 대해서 러브크래프트와 직접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가 사는 집 앞까지 갔다가 러브크래프트가 단지 사람이 없고 조용하다는 이유로 늦은 밤의 묘지를 대화 장소로 고집해서 동료 작가가 식겁하여 돌아간 일화도 있을 정도다. 사람이 확실히 특이하긴 하죠. 이거 어떻게 묘지에서 늦은 밤에 얘기를 할 생각을 하냐? 이에 언급된 로버트 E. 하워드 또한 러브크래프트와 편지로만 소식을 주고받았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 클라크 애슈턴 스미스도 마찬가지라서 1950년대 기자가 와서 러브크래프트에 대해 질문하자 러브크래프트와 만난 적이 있어야 그가 어땠는지 말이라도 해줄 거 아니야. 나는 그저 그에게 기껏 편지 몇 장만 받았을 뿐이라고 라고 말했다. 스티븐 킹이 말하기를 러브크래프트는 요즘 사람 같았으면 인터넷이나 같은 데서 가장 왕성하고 활발하게 놀았을 거라고 한다. 그 아까 그 신문, 잡지, 기고문에서 똑같이 이렇게 활발하게 놀았죠. 확실히 인터넷 같은 거 있었으면은 날라다녔을 것 같아요. 작품 세계. 여기에는 위어드 테일즈나 어스타운딩 스토리 같은 삼류 펄프 잡지를 통해 호러 중단편을 쓰기 시작했으나 1928년 위어드 테일즈의 크툴루의 부름을 연재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크툴루 신화가 시작된다. 음, 신화의 설정을 축약하자면 크툴루는 인간도 포유류도 없던 과거 지구를 지배하던 고대 신의 일원이며 어, 죄송합니다. 현대 크툴루를 비롯한 고대 신들이 다시 태어나기 시작하여 인간들에게 공포를 선사한다는 내용이다. 단 생전의 러브크래프트가 자신이 창작한 신화를 정리하여 설정집을 쓴 것은 아니며 오히려 러브크래프트의 원작에서 고대 신들에 관한 신화가 직접적으로 상세히 묘사되는 소설은 적은 편이다. 사실 러브크래프트 본인은 설정 노름을 좋아하지 않았던 탓에 등장인물이나 종족에 대해 그렇게 세세한 설정을 만들지 않았다고 하며 한 작품 내에서 동일한 종족을 칭하는 용어가 그때 달라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는 재밌게도 그리스 로마 신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신화, 아일랜드 신화 등 여러 신화의 체록본에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일본에서도 이명동신이라고 해서 분명 같은 신인데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누어 아르가딜라브 신 역시 네흐탄, 엘크마르 등의 이름으로 알려졌다. 이것도 그러면 설정으로 일부러 이렇게 달라지게 썼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사실 그레이트 올드 원이나 아우터 갓 올드 원이라는 고대 신들의 분류 및 러브크래프트의 신화 체계가 정리된 것은 그가 사망한 후의 일이다. 또한 러브크래프트와 친분이 있는 여러 작가들과 교류하여 서로의 창작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 정관이 많다. 대표적인 경우 코난 사가의 작가 로버트 E. 하워드와 러브크래프트는 펜팔 친구였기 때문에 서로 세계관에 영향을 준 것이 많다. 편지에서 이제 소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겠죠.
어쨌든 러브크래프트의 가치가 재조명된 것은 본인 사후에 그의 제자이자 친구였던 어거스트 덜레스가 창립한 출판사 아컴 하우스가 작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한 이후부터이다. 때마침 2차 세계대전으로 미국 사회에 만연해 있던 허무주의와 맞물려 그 본격 꿈도 희망도 없는 내용이 폭발적 지지를 얻게 된 것이다. 특히 제대군인 원호법을 통해 전쟁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수많은 펄프 픽션 독자들은 그의 작품을 문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의 소설 속에서 자주 언급되며 미치광이 아라빈 압둘 알하자드가 썼다고 전해지는 마도서 아라지프의 그리스 번역본인 네크로노미콘이라는 책에 관한 이견이 많은데 이 책은 실제로는 없는 책이다. 러브크래프트가 지어낸 책인데 하도 그에게 네크로노미콘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서 그건 내가 상상해낸 가짜 책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래도 네크로노미콘의 실제를 믿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러브크래프트의 팬들이 이 책을 써낸 적도 있다고 한다. 물론 팬들의 창작물이고 당연히 종류도 많다. 일군의 러브크래프트 신화 작가군에 의해 만들어진 네크로노미콘의 행적 덕분에 전 세계의 대형 도서관은 연례 행사처럼 네크로노미콘에 대한 문의를 받는다고 한다. 수많은 단편을 썼고 의외로 많은 작품들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한 작품에서 주요 인물이던 캐릭터가 다른 작품에서 카메오로 등장하는 경우도 잦기에 의외로 잦기에 깊이 있는 독자라면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러브크래프트는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그의 작품은 과학과 자주 얽힌다. 랜돌프 카터 연작의 실버키의 관문을 지나서에서는 양자역학이라고 할 만한 게 나온다. 놀랍게도 에르빈 슈레딩거가 노벨상을 받은 해가 1933년인데 이 작품은 1934년에 나왔다. 파동이라는 존재가 양자학적 세계를 카터에게 설명해 준다. 또한 실버키의 관문을 지나서를 비롯한 그의 작품에서는 차원에 대한 언급이 나오며 심지어 고차원이나 다비드 힐베르트의 공간 같은 무한 차원 공간까지도 언급이 된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의 우주관은 한층 확장되어 평행우주, 다중우주까지도 포함하는 등 증기선에 신이 들여박히는 작품을 쓴 세기의 초반 작품 치고는 거대한 스케일이 작품 속에 들어있다. 막 3차원 우주, 차원의 뒤섞임, 개인, 뭐 반물질, 뭐가 많네요. 다만 어딘지 러브크래프트의 과학 지식 수준은 애매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크툴루의 부름에서 튀어나온 르리의 사원이 지구의 다른 건축물들과 달리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기반하여 만들어졌다고 나오지만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구면 기하학도 포함하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건축물들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의해 만들어졌다. 꽤 사실이라면 광기의 산맥에서는 대륙 이동설을 긍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대륙 이동설은 아직 증거가 충분하게 받아들여진 이론은 아니었다. 우주에서 온 색채의 모티브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사능이 아니라 가시광선 이외의 빛이었다. 또한 당시의 신기술이었던 에어컨에 너무 적응해서 원래 죽었어야 하지만 에어컨 냉기 때문에 시체가 부패하지 않아서 좀비처럼 살아가던 남자를 그린 공포소설인 냉기가
있다. 어, 이런 생각은 좀 참신하네요. 이 에어컨으로 인해서 시체가 부패하지 않았다. 그래서 안 죽었다. 사진을 보아도 알 수 있지만 그는 체격이 좋지 못하고 삐쩍 마른 얼굴을 지닌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얼굴을 하고 있다. 그러나 키는 180cm로 컸다. 어, 또한 그는 고소공포증과 군중공포증을 앓고 있었다. 그러한 정신적 고통과 불우했던 삶이 꿈도 희망도 없는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어, 학교에서 잘 적응 못하고 홈스쿨링 했는데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던 가족들, 할아버지도 다 돌아가시고 결혼 생활도 딱히 좋지 않았고 그러면 이게 약간 좀 다크한 뭔가가 있나 봐요. 근데 그의 미발표한 글들을 보면 그가 추리 소설을 쓸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난다. 이 소설에서 초자연적인 존재는 안 나오고 주인공인 탐정이 마지막엔 히로인과 결혼하는 초유의 결말을 만든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중적으로 알려진 이미지와는 달리 코미디 연애 소설을 쓴 적이 있다. 상상이 안 가네. 러브크래프트가 쓴 연애 소설. 허시 심플이라는 필명으로 낸 스위트 얼 얼먼갈 가데 얼먼가드 뭐가 그것이다. 다만 소설 자체는 당시에 유행하던 연애 소설 장르의 패러디물에 가깝다. 한편 그는 다른 작가들에게 어휘력을 늘리라는 충고 섞인 에세이를 쓰기도 했다. 이거는 소설을 쓰기 전에도 그렇게 비판하는 글 썼다 했죠. 확실히 러브크래프트 소설엔 웬만해선 잘 안 쓰이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온다. 평가. 문학적인 관점에서 평가는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펄프 픽션의 범주에서 써진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펄프 픽션의 공식에 맞춰서 정형화된 틀에 들어간 것이 많다. 대부분 소설이 패턴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구성이 일정하고 특히 마지막 한 줄에 반전 같은 것이 있다는 규칙은 거의 반드시 지킨다. 덧붙여 거의 모든 소설에는 1인칭 시점이 서술된다. 이 때문에 종종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 다만 러브크래프트는 괴기 소설이라는 장르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괴기 소설 형태를 만들기 위해 음, 노력했음을 고려하면 이 패턴이란 것도 사실 러브크래프트가 자신의 소설 형태를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아이고 잘못 눌렀네. 다만 툭하면 기절하는 화자들이라던가 종종 보이는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든 정신없이 도망쳐 살아났다는 전개도 까임거리 중 하나이다. 어, 혹은 수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작품이 많은 특성상 다 죽어가는 와중에도 인물들은 펜대를 굴리고 있었다는 어이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집에 불이 났는데 119에 전화는 안 하고 일기장만 붙잡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아, 약간 설명이 부족한가 보네요. 네, 이렇게 원 패턴으로 소설을 쓰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뭐 웹툰도 다 원 패턴으로 나오는데, 근데 재밌잖아. 이때도 똑같이 원 패턴으로 나와도 재밌었겠지. 그런 문학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러브크래프트의 작품에는 묘한 매력이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대해 올드원이니 뭐니 하는 설정보다 글 자체에 의시시함을 스며들게 하는 재주가 더 매력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으며 작가 본인에게도 호러 문학에 대한 지식과 애정이 깊다 보니 자신이 읽은 작품들의 특성을 잘 버무려서 몰입감 있게 만드는 능력이 좋다. 더불어 철저한 무력감이나 인간의 광기 등을 다루는 작품들을 보면 은근히 공포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한 사람의 심리를 잘 표현하기도 한다.
그거는 인간의 광기는 아버지, 또 이 무력감은 이 주변 가족들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나름 본인의 심리를 좀 묘사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벽 속의 쥐에서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미쳐가는 화자의 심리 묘사가 있다. 모든 작가의 작품이 다 그렇듯 러브크래프트의 작품에도 까가 상당히 존재한다. 그렇겠죠?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 뭐가 무섭냐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요즘 옛날에는 막 강시, 좀비 이게 그리고 뱀파이어가 막 공포 소재였는데 이제는 판타지에 가깝게 변했죠.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뭐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게 나고 당시의 시대상을 감안하고 읽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러브크래프트 작품에서 공포를 느끼고 싶다면 20세기 초반 사람의 입장에서 이입해야 된다는 말이 있다. 광기의 산맥의 경우 남극 대륙 탐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20세기 초반의 사람들이라면 미지의 땅에 솟아오른 히말라야 산맥보다 거대한 산맥의 존재에 어느 정도 경외감을 가질 수 있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설정에 당연히 위화감을 느낄 것이다. 이를테면 현대인이 영화 이벤트, 호라이즌, 에일리언 같이 우주에서 느끼는 공포를 지 사람들은 지구 자연에서 느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분위기 위주의 미지의 공포를 다루는 것은 아직 호러와 판타지가 칼같이 구분되기 전의 장르인 위어드 픽션을 러브크래프트가 썼기 때문이다. 위어드 픽션이 이제 호러랑 판타지가 섞인 거를 위어드 픽션이라고 옛날 사람들이 했나 봐요. 위어드 픽션은 호러와 판타지 사이의 장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인이 생각하는 호러와 다소 차이가 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실제로 크툴루 보면은 조금 어, 공포가 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 이 거대한 무언가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묘사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대놓고 막 귀신 나온다던가 그런 공포보다는. 또 한국은 문어나 오징어, 산낙지 같은 두 종류를 일상적으로 먹는 문화권이기 때문에 서양인이 두 종류 연체 동물에 대해 느끼는 혐오나 공포를 이해하기도 어렵다. 이것도 맞죠. 우리는 항상 맛있게 먹잖아. 그리고 위에 언급한 인종차별 때문에 러브크래프트는 더 까인다. 사실 러브크래프트의 작품의 대표적인 주제가 자신과 다른 문화권의 인간 혹은 사회에 대한 공포라는 점에서 말 다했다. 하지만 말기의 작품들을 보면 이런 인종차별적인 모습이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찰스 덱스터 워드의 사례에서는 흑인이지만 부정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케네스 제이 스털링과 합작한 1936년도 러브크래프트 말기 작품인 에릭스의 벽에서에선 1인칭 화자가 처음에는 미개해 보이는 금성 원주민인 도마뱀 인간들을 비웃고 혐오하는 서술을 늘어놓다 마지막에는 그들에게도 그들의 문화가 있으며 자신들만 우월하다 여기고 다른 문화를 침략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의견을 표하기도 하며 저들에게 인류보다 우주에 대한 이해가 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까지 도달한다. 이 이야기는 아이디어는 스털링이 제공했지만 실제로는 러브크래프트가 대부분 집필했다는 얘기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말년에 와서는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를 부정하는 의견들도 많다. 그렇다고 러브크래프트의 공포관이 아예 현대인들에게 먹히지 않는다고 무작정 폄하할 수는 없다. 그쵸? 어, 안 그랬으면은 현대 서브컬처에 그의 소설이 미친 막대한 영향력을 설명, 의 분위기와 테마 등 그의 공포관이 핵심적인 부분을 살려내며 현대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생산해 해낸 예는 차고 넘친다.
잘 알려진 게 에일리언이랑 더 싱 같은 영화들은 러브크래프트적 호러를 매우 훌륭하게 구현해냈다. 음, 예컨대 워낙 옛날 작품이 많기 때문에 이익이 입기 힘든 구식 필체, 그리고 자극적인 현대 매체에 노출된 관객들에게 어필하기에 부족한 과장된 서술 등의 요소가 있고, 그것들을 공포를 전달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제시한 공포관을 따르면서 무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 그리고 러브크래프트 본인이 쓴 소설 제대로 몰입해서 읽지 않으면 현대인들에게 충분히 우시시할 수 있는 작품들은 있다. 공포 소설의 대가 스티븐 킹은 러브크래프트 소설 작법이 현대 위어드 픽션 지망생들이 알아야 할 기법이라고 추천한다. 확실히 현대에서 영향을 엄청 많이 준, 현대에 영향을 엄청 많이 준 작가가 여기서도 드러나죠. 2014년 판타지 SF상에서 러브크래프트의 동상을 수여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수상자가 흑인이야. 러브크래프트의 작품관 때문에 이 작가는 수상을 거부했고 많은 논란이 빚어졌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러브크래프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ST 조씨는 인도계이다. 작품과 작가는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러브크래프트의 경우 본인 소설의 그릇된 사상이 꽤나 내비쳐지므로 평가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음, 아까도 보면은 히틀러 지지했다가 철회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런 쪽에서 안티가 좀 많았을 것 같아. 요약하자면 작가의 인성적인 측면이나 문학적인 측면에서나 여러 오점은 있지만 공포 하나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작가. 음, 러브크래프트가 살던 당시에는 흡혈귀, 늑대인간 등의 전통적인 오컬트물 많았지만 러브크래프트 이전에 아서 맥컨 등이 실체를 알기 힘든 기이한 존재들에 대한 소설을 썼다. 이런 작가들은 라디오 드라마 낭송 등으로 당대의 이름이 더 알려지기도 했으나 현대에 와서는 오히려 러브크래프트가 그들에 대해 얘기했기 때문에 찾아보는 팬들이 상당히 많다. 음, 사실 러브크래프트는 본인부터가 작가들의 영향력을 인정했고, 그가 만들어낸다고 알려진 요소들은 사실 그가 좋아했던 소설에서 따오거나 영향받은 부분들이 많다. 어, 아예 본인의 글에 오리지널리티가 없다고 한탄하기도 했다네요. 즉, 러브크래프트가 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건 어폐가 있다. 하지만 그런 영향들에 러브크래프트만의 무언가가 합쳐져서 플러스 효과를 낸 것이다. 기존에 있던 거를 합쳐서 새로운 걸 만들었다 해도 그것도 새로운 게 맞지 않나? 네, 러브크래프트는 그렇게 생각 안 했대요. 다곤을 보자면 당시에는 어류의 신으로 알려져 있던 신이라 반인 반어로 그려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러브크래프트가 이를 바탕으로 단편을 쓰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상상력으로 반인 반어 수준에 멈추지 않고 아예 거대하며 끔찍한 어인의 형태로 차별화시켰다. 하버트 웨스트의 경우 원조 매드 사이언티스트인 프랑켄슈타인 박사처럼 죽음을 정복하려 한다는 모티브는 같지만 여기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시약, 그리고 그 시약으로 인한 부작용, 웨스트 박사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으로 뒤틀린 성격, 제1차 세계대전 같은 여러 사건들과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것들이 합쳐져서 프랑켄슈타인과는 100만 광년 떨어진 새로운 캐릭터가 만들어졌다. 즉 알려져 있거나 이미 존재한 컨셉이 있더라도 러브크래프트의 손길이 닿으면 독창적이며 기괴한 무언가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므로 기존에 있던 것을 단순히 베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요소에 자신만의 색깔을 버무려 개량한 것에 더 가깝다.
공포관 한번 볼까요?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감정 공포이다.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공포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공포이다. 크툴루 신화에서도 크툴루가 사실 몇 번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무서워하는 인간들의 좀 더 초점이 나와 있어서 이 미지의 존재에 대한 공포를 많이 나타내려고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초자연적인 공포에 대한 에세이를 쓸 정도로 공포관에 대한 철학이 뚜렷했다. 고어적인 공포도 많았지만 대부분 분위기를 강조하는 편. 러브크래프트 공포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력감이다. 음, 뛰어보고 날라봤자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점. 신화의 골자도 이미 그레이트 올드 원들과 아우터 갓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며 그들이 원한다면 인류는 언제든지 전멸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다. 많은 공포물들이 평화로운 일상에 무언가 침입해서 생기는 공포라면 러브크래프트의 공포는 대부분 이미 파멸의 씨앗은 주인공이 태어나기도 전에 뿌려져 있고 어, 이를 점차 깨달았지만 수습하기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다. 더불어 인간은 숭고하며 특별한 존재라는 당시 서구에서는 정설이자 하나의 진리처럼 여겨진 가치를 비웃는 이야기를 했다. 아예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거나 심지어는 다른 외계인이 만든 장난감 혹은 가축 그 이상으로 안 되는 게 인간이라는 설정이 나오기도 했으니 말 다 했다. 음, 그의 다른 작품 리애니메이터 시체를 살려내는 하버트 웨스트에서 등장하는 하버트 웨스트는 아예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고 생물체를 그저 유기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기계로 바라보며 적절한 조건 하에 사망한 생물체의 시체를 다시 생물로 되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이다. 이게 인종차별주의의 면모도 혼합돼서 백인 사회가 붕괴할지 모른다는 설정이 종종 나오는데 여기에서 백인 서구 사회는 여차하면 무력하게 파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보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혼혈, 파괴의 씨앗이라는 사상을 보여준다. 미지 공포를 중요하게 생각한 덕분에 일부러 사건의 전말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를 위해 자신은 루머나 괴담을 만드는 마인드로 글을 쓴다고 클라크 애슈턴 스미스에게 편지로 설명하기도 했다. 사실 이런 경향은 크리피 파스타 등의 현대 괴담에서 볼 수 있는 요소이다. 이는 러브크래프트가 활동했던 당시의 위어드 픽션 장르의 특징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음, 또한 러브크래프트는 소위 테러라 불리는 경이를 동반한 공포를 중요시했다. 호러가 신체적인 공포를 다룬다면 테러는 심리적 요소를 다룬다고 간주릴 수 있다. 테러랑 호러가 다른 거였네요. 러브크래프트는 자신이 소설을 쓰는 이유는 그가 느끼는 경이, 아름다움 등을 표현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으며 위어드 픽션, 괴기 소설은 자신의 성향에 맞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한다. 이런 탓에 음울하고 불안한 분위기가 깔린 작품들을 쓴 것이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러브크래프트의 개인적인 집돌이 성향 때문에 바깥의 신문물을 두려워한 적이 많았는데 이 요소가 그의 작품에 남아있다. 에어컨을 활용한 공포 장르의 작품. 아까 그 에어컨으로 좀비 만드는 거, 그 소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한 니알라 토텝의 모티브가 니콜라 테슬라라는 헛소문도 있을 정도로 러브크래프트는 과학기술을 두려워했다. 사실 무력함이 주 요소인 작품이지만
작품 내 인간이 이외로 단결력을 가지면 아우터캇의 현면을 예방할 수 있는 듯 서양 공포물이 가지고 있는 능동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는 하다. 일본의 공포물이나 전통 설화에서는 무력감이 더욱 심해서 상황을 어떻게 예방할지가 아니라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지가 포인트다. 음, 이런 평가들이 있네요. 인종차별주의자.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흑인은 아리아인의 핏줄을 더럽히는 생물학적 열등종이라는 소리도 했대요. 어떤 편지에선 흑인이 근본적으로 모든 백인, 황인보다도 생물학적으로 열등하다라고 썼대요. KK단, KKK, KKK에서도 악의에 가득 차 있긴 했지만 우리 조국 절반을 파괴로부터 구원한 고결한 남부인들이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들의 카스트 제도를 더 빨리 만들어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리아의 우월한 피가 열등한 피와 섞이면서 인도의 문화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역겹게 변했다고 쓰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정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카스트 제도, 막 인종차별, 아까 뭐 나중에 가서는 인종차별주의가 조금 누그러졌다라고 하는데 누그러진 게 맞을까? 이 정도로 혐오하는데 누그러질 수가 있을까? 보다시피 러브크래프트는 인종주의자의 문화 우월주의, 그것도 영국 문화 게르만 우월주의였다. 초기 활동 시기에는 자신의 편지나 본인이 기고했던 잡지에서 전 세계를 누비던 바이킹 조상들처럼 우리 앵글로 섹슨족이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는 사상을 숨김없이 얘기하기도 했다. 러브크래프트 작품을 읽어보면 자신과는 다른 인종, 또 다른 무언가에 대한 공포, 혐오 등이 엿보이는데 이런 인종차별 사상은 그를 유명하게 한 쿠툴루의 부름이나 인스머스의 그림자에도 조금 나타나는 편이지만 그보다는 단편 소설들에 무척 잘 나타나 있는 편이라서 대표작만 읽은 사람은 잘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단편들에서는 옛 우랄 알타이계 마법과 풍년제의 소름 끼치는 자취, 눈이 째진 동양인, 입술이 흑인처럼 징그럽게 생긴 아랍인 등 묘사가 여과 없이 등장한다. 어려서부터 어쩌면 늘 혼자 틀어박혀 살았던지라 은연중에 자신이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공포가 있을 수 있다. 뉴욕에서 살 당시에는 편지로 자기가 이곳에서는 이방인이라며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혐오의식 때문에 작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거나 결말이 맥빠지게 끝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질리아 비숍의 글을 교정한 메두사의 머리타레에서 작품 내내 분위기를 깔아놓고 마지막에 섬뜩한 반전이 나와야 할 부분에서 사실 그 여자는 흑인이다 하는 식으로 끝나는데 인종차별주의자였던 러브크래프트야 그게 무섭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맥 빠지는 결말인데다 어처구니 없는 인종차별적이다. 이거는 많이 아쉽네요. 이 어떻게 마지막에 귀신의 정체를 흑인이라고 생각할라 했지? 아돌프 히틀러와 무솔리니에 대한 호감을 표현한 일기와 편지도 있다. 아까 나왔었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은
공포 소설계에 끼친 막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인종차별적인 요소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작품과 작가는 구분해야 한다는 관점도 있지만 인종차별주의는 그의 작품 성격의 일부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다른 것에 대한 공포의 인종차별 또한 낀 것으로 오늘날 태어나 외국인을 익숙하게 맞다면 달라졌을 수 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러브크래프트의 작품에 거부감을 표하고 흑인 작가가 수상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점 때문에 러브크래프트의 작품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은데 한편으로는 도리어 그 점을 노리고 인종 간 갈등을 대주제로 즐겨 사용하던 흑인 코미디언이자 영화 감독 조던 필이 러브크래프트 컨트리를 제작하기도 했는데 러브크래프트의 미지에 대한 공포를 역으로 뒤틀어서 유색인종이 인종차별적 사회에서 느끼는 고립감과 무력감으로 해석했다. 그 외에도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의 이름이 니거맨이었는데 자기가 아니라 가족이 이름 지은 게 함정. 고양이 이름을 니거맨이라고 했대요. 이 사생활. 음, 결혼 시기 동안 성생활을 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몇몇 이들은 러브크래프트가 동성애자였다는 설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러브크래프트가 성행위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는 해석도 있었다. 심지어 러브크래프트는 30대가 되어서야 동성애 행위가 본능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러브크래프트를 동성애자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수라는 의견도 있고 편지 등으로 얘기한 의견이기 때문에 이를 숨겼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특히 작품 내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묘사할 수 없는 같은 묘사가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보고 생각한 자기 혐오적인 표현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사실 친구 여럿이 게이였기 때문에 더더욱 수상하게 여겨지는 것도 있다. 진짜 수상하긴 한데? 그리고 30대가 돼서 동성애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으면 나중 가서 아닌가? 이런 경우 러브크래프트가 자기 혐오적인 동성애자이고 이런 성향이 인종차별 등으로 분출되었다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은둔자 같은 이미지와 달리 왕성한 편지 교류를 통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으며 돈이 궁할 때도 어떻게든 여행을 자주 다녔다. 음, 자전거를 타고 그가 살던 동네를 삥 둘러다니기도 했고 진짜 히키코모리 마냥 틀어박혀 산 건 그의 일생에서 불과 5년밖에 되지 않는다. 아니 지금까지 진짜 집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산책 정도는 했나 봐요. 사실 그가 잊힐 뻔했던 걸 다시 알려준 사람들이 그의 친구들이었음을 생각하면 역시 친구들을 잘 사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편지는 자주 보냈다고 했죠. 근데 나름 따뜻했던 사람 같아요. 이 부모님들한테도 따뜻하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 더군다나 일부 소설은 친구들에게만 보라고 보내주고 출판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야기를 읽고 대단하다며 다른 잡지에 러브크래프트의 이야기를 실어달라고 부탁해서 출판된 작품들도 있다. 음, 그가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보면 농담을 하거나 쾌활한 어투로 얘기를 하는 등 실제로 친구들한테는 매우 친절한 인물이었다네요. 친구와 거리에서 권투하는 장난을 했다가 편지로 엄청난 책덕심을 보이며 책 다 사고 싶어서 죽겠다고 하는 친구에게 늘어놓는 등
현대 공포의 거장이라 하느니 뭐 명성만 듣고 으시시한 인물일 거라 생각하면은 춘공갱인 모습을 많이 보인다. 춘공갱? 과 공포다. 이건가? 근데 이 러브크래프트를 직접 마주한 사람이 많이 없다고 했는데 이 옆에 계신 분은 그래도 좀 친한 친구였나 봐요. 직접 만나기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학대 피해자 의혹. 3살 때부터는 시를 짓고 6살 때는 완벽한 운율이 있는 시를 지었대요. 어린 시절 모친의 영향으로 여장을 하고 성장했으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주장이 갈린다. 때에는 그런 일이 드물지 않았기 때문에 유별날 것 없다는 설과 종교에 심취했던 모친에 의한 학대였다라는 설이 있다. 여장을 했구나. 이 여장한 것도 그 동의 설을 좀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 전자의 경우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예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 아동 학대가 될 수 있다. 모친과 사이가 좋았다는 점을 들어 학대에 부정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 학대를 당해도 여전히 가해자와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주장을 뒷받침하기엔 약한 편이다. 그러나 모친과 사이가 좋았음에도 학대라고 몰아가는 것은 역시 옳지 않다. 그렇게 따지자면 부모와 아이가 조금 격렬하게 노는 모든 놀이들이 다 학대처럼 해석될 테니 말이다. 명확한 근거는 양쪽 모두 없다. 러브크래프트가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했대요. 그리고 편식이 심했네. 특히 바다에 대해 편집증적인 혐오감을 품고 있어서 단 한 번도 해산물을 먹지 않았다고 한다. 바다에 대한 그의 작품은 바다에 대한 그의 감정은 작품에도 잘 반영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작품에 등장한 여러 종족들은 바다 생물을 모티브로 한 것이 많다. 이 크툴루가 이 게임이나 이런 데 보면은 문어나 오징어로 표현 많이 되잖아요. 이것도 이 바다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그런 건가? 그는 콩과 치즈를 주로 먹었으며 특히 초콜릿이랑 아이스크림 같이 달달한 것을 즐겼다고 한다. 아내 소니아와 살 때는 소니아가 해주는 밥을 먹어서 문제가 없었지만 이혼하고 나서는 하루에 고작 50센트 정도로 세 끼를 챙겨 먹어야 할 만큼 가난했다. 7, 8천 원이래요. 오늘날로. 밥 하나도 못 사잖아. 요즘에는. 결국 통조림으로 끼니를 때운 건 개인적인 편식 때문이라기보다는 돈이 없어서 먹을 게 그것밖에 없었다는 안타까운 사정이었던 것. 아이고, 일찍 간 이유가 있네. 근데 약간 이 튼튼해 보인다. 이 앵글로색슨족 혈통 이어받은 티가 나네. 이 콧대랑 이 턱을 보면 이 튼실한 게 딱 보인다. 사람이 소냐구나. 소냐와 함께 찍은 사진에서도 저 특유의 뚱한 표정은 똑같다. 이 사진은 왼쪽에 잘린 것으로 왼쪽에는 러브크래프트의 평생직이었던 라인하르트 클라이너가 찍혀 있다. 아, 이 사진은 그래도 좀 웃고 있네요. 웃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 같다. 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네, 1921년 5월 24일에 러브크래프트 어머니가 사망했는데 7월 5일에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아, 그러네. 약간 좀 억지로 안 웃으려고 하는 모습 같이도 보이긴 한다.
영향력. 영향력. 러브크래프트의 크툴루 신화는 현대 호러 장르와 서브컬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스티븐 킹과 이토 준지 두 사람도 엄청 유명하죠. 무라카미 하루키도 어, 러브크래프트를 오마주 했다네요. 베르세르크. 베르세르크의 해신이 크툴루 영향이었구나. 더 위쳐에서도 다곤이 등장하는 등 크툴루 신화의 게임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만화도 그렇고 다 차용된 게 많네요. 한국에서 러브크래프트에 대한 책이 있- 밑에 있는 내용은 러브크래프트가 썼던 책들, 관련 인물들 이렇게. 아, 이렇게 오늘은 이 러브크래프트,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에 대해서 둘러봤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